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좀 새롭게 꾸며봤는데 오늘부터 제가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좀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아토피거든요. 사실 제가 그 자가면역 질환 관리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아토피입니다.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또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주제를 아토피로 만들었는데요.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조금 아카데믹하게 준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아토피에 대한 우선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이거는 교과서에, 네이버에 이런 데 나온 정의가 아니라 제가 만든 정의예요. 제가 환자분들 관리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과연 단순 피부 질환인가 아니면 면역 질환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닌 면역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내 몸에 있는 장기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사실 아토피는 내 몸에서 그 장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환경 인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 공격 장소가 피부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좀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또 알러지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자가 면역성 그 성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질환이 저는 아토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부 조직에서 시작된 면역 전쟁이다. 자가 면역 질환을 제가 전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자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피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치 좀 전쟁과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국지전으로 조금씩 일어나다가 또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또 우리가 전쟁을 보면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땐 어느 정도 갈등 구조가 끝나면 전쟁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은 매우 오랫동안, 1, 2년, 짧게는 1, 2년이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아토피도 그만큼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려운 전쟁과 같은 질환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복잡하고 또 뭐를 해도 안 되는 이 아토피 질환을 조금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게 되면 그 솔루션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유전적 요인 50에서 80% 정도 잡는데요. 보통 한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일 경우에 50% 정도, 두 부모가 다 아토피가 있으면 거의 한 7, 80% 정도의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알러지 항체가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이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또 항체도 있기 때문에 또 유전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어떤 유전적 결함,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음식이나 환경 항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후천적 요인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또 찾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라 그러면 질병에 대한 원인을 잘 모르면 그냥 스트레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과 우리 몸의 면역과의 관계가, 이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알러지는 있었어요. 접촉성 피부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토피까지 가진 않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한 1년, 2년 장기적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터졌던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에 좀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아이들,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치료가 훨씬 더 조금 스트레스와 좀 무관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레귤레이터리 셀 생성 및 활성 저하라고 써놨어요. 요거를 조절 T세포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자, 조절 T세포가 뭐냐면은, 원래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억제 T세포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면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열심히 싸워주겠죠. 열도 나고, 붉어지고, 이런 기침도 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균이 다 해결이 되고 내 면역력이 이제 그걸 다 이겨냈을 때는 다시 면역세포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다 손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조절 T세포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 이 조절 T세포의 의미는 실제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만해 라고 하는 억제 T세포의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전쟁 시작이야, 아주 맹독성 균이 들어왔어 라고 명령을 하는 것도, 그래서 조절이라는 표현으로 이 조절 T세포가 지금 면역학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조절 T세포가 고장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진먼지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진먼지가 사실은 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먼지가 들어왔을 때 난 쟤를 공격할 거야 라고 인지를 잘못하게 되면 진먼지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고 계속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 조절 T세포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고 생성시키느냐가 아토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면역학적 포인트가 조절 T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조절 T세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 기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세 번째 원인은 장에서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장내 살고 있는 미생물들, 우리가 보통 유산균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들이 면역세포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중에서 면역균 중 특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조절 T세포와 연관되어 있는 유산균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내 균총 환경을 얼마나 정상화시키고, 특히나 장내 미생물 중에서 조절 T세포와 관련성이 있는 미생물 균주를 발견하는 거, 그런 균주가 또 충분히 있다면 이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 이렇게 조절 T세포가 고장이 나고 면역계에 교란이 일어나면 쓸데없는, 정말 무해한 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항체를 생성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균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 건 매우 좋은 일이고, 우리가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대상포진 항체를 만드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음식,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항체, 특히 이걸 저는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기를 만들어내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알러지를 유발하고 염증을 진행을 시킨다는 거죠. 새는장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은 우리 몸에 집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정화조로 흘러가는, 변기에서 정화조로 흘러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이. 그러니까 체내 조직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고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바깥에 항문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길에서 우리가 필요한 음식,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 체내에 집어넣고 받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제 소장, 대장을 거쳐서 찌꺼기, 이제 우리 몸에서 독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찌꺼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장이 샌다면,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정화조가 새는 거랑 똑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 집안으로, 내 몸으로
그 뭐 대장균도 그렇고요. 독소 물질 이런 거 내 몸에 침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면역 세포가 난리 났다. 뭐 안 들어와야 되는 물질들이 독성 물질이 내 체내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면역 세포가 비상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면역 반응, 균인 줄 알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새문장 증후군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부가적으로 새집 증후군이나 환경 독소가 면역 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상이 되지 않은 면역세포를 더 자극하는 요소로 새집증후군 환경독소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만성염증이 진행되면 우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피부였던 환자분인데 이렇게 피부 장벽이 붉고 거칠고 진물이 나고 이제 이런 상태로 그래서 각질 간의 지질층이 연쇄적인 손상이 가는 거죠. 이제 이 부위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 온 전신으로 조금씩 퍼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면역 교정을 저와 함께 영양소 교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한 목과 얼굴 상태로 또 살아가고 계시는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 보습이 우선은 안 되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앞전에 이 환자분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각화돼 있죠. 이렇게 각화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 이제 부드러워졌죠. 사실 이 환자분은 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는 과정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각화되는 현상에서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붉고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좀 좋아졌고요. 그런데 제가 이 환자분의 사진을 처음에 이 환자분을 보고 좀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는 있으신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 중학교 여학생의 사진입니다. 이 정도로 각화되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 면역을 교정하고 좋은 영양소, 거기에 걸맞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깨끗한 피부로 변화됐던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병원에 가시면 약물 치료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연고겠죠. 연고 사용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먹는 약으로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이 스테로이드거든요. 이 소론도라는 약물이 스테로이드 사용을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부작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연고도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심각하다. 이거 뭐 어떻게 대책이 없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 이렇게 사이폴린이라고 하는 광범위 면역 억제제를 처방해서 드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프로토픽이라고 그 스테로이드는 아닌데 면역 억제 연고가 있는데 요거는 스테로이드보다는 안전하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면역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막을 막 너무 얇게 만들어주고 그런 스테로이드 부작용보다는 좀 덜하지만 결국은 면역 억제 치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제제가 어떤 면역학적인 접근으로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서 요거를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